자, 오늘 교재는 316페이지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행정학 강의는 수란 강의예요. 이렇게 반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일단 공식과 비공식은 출제론적은 없습니다. 뭐 출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갖고도 답의 형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개념과 특성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얘기할 때는 행정학에서 공식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법규에 근거할 때 공식이란 말을 써요. 뭐에 근거한다? 법규. 그래서 거기에 인위적인 형식적 절차란 말로 왔는데 이것은 바로 뭐야? 법에 근거한 절차예요. 법에 근거한 절차. 그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직체. 그리고 이제 공식은 일반적으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공식을 얘기할 때는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생 조직을 비공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삼성전자 그러면 회사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 법규에서 탄생합니다. 이게 공식이죠. 근데 삼성전자 안에 지비가 동일한 사람끼리 산악회를 만들었다. 필라델스 동회를 만들었다.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비공식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쌍가루 2번 보시면은 공식과 비공식 양자의 차이점 나온 거 봐. 자, 공식은 법규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조직, 비공식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 공식은 눈에 뵈죠. 그래서 가시 외제, 외면적 형태를 갖고 있다고 표현이야. 비공식은 비가시적, 내면적 조직이다 말을 쓰고 있고, 합법성 강조하는 것은 공식이고, 비공식은 끈끈한 인간적인 정으로 형성된 조직의 형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감성이나 비합리성, 전체 질서, 부분적 질서. 공식적 통제, 이쪽은 비공식적 통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봐서 다른 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겨서 제3절에 계산과 망료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 논점은 없어요. 거기 출제 포인트에 행정농대에서 별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출제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좀 나왔다가 뭐 한 10년 정도 계속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되겠지. 자, 일단은 개선을 이제 라인 그러는데 거기 보자. 계층적 구조화의 조직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선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라인 그러죠. 계층제 요 선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라인.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계장이 있다 개원 이 개선이라고 얘기하죠. 자, 막류를 얘기할 때는 개선의 측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스태프라 그러지. 업무를 지원한다. 막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선이란 계층적 구조화의 조직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그들을 개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막류는 개선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원 보좌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막류입니다. 자문 권고, 협의, 정보 수집, 판단 기획,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조달, 조사 연구 등의 보통 지적 기능을 갖고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통 막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막류를 대표하는 것들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 비서실장 이런 사람 다 몽땅 넘어에 들어가는 거야. 막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서관도 막류에 들어가고. 각종 여러분들 기업체 부설연구소 있죠. 이 부설연구소도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막류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 막류의 예컨대라는 거 보자. 차관보라고 나왔나? 자, 이 보가 들어가야 돼. 차관보는 장관, 차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들을 차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차관보 나왔고. 자, 기획실은 기획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죠. 기획에 관한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다. 지금 얘기한 기획실이고, 총무과를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총괄적인 지원 업무예요. 총괄적인 지원 업무. 요새는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총무과란 말을 안 쓰지. 왜? 총무과란 말은 일본 잔재어다. 그래서
요새는 뭐 행정지원실,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놓고 있어요. 자, 하여간에 정부가 지금 얘기한 막류를 대표하고 비서실 담당관 각종 위원회도 막류로 봅니다. 각종 연구소 몽땅 다 막류 들어갑니다. 자, 막류는 이제 18세기의 프로시아 군대,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작전 참모라고 있어요. 작전 참모. 보통 여러분들 군단 쪽에서 얘기할 때는 대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작전 참모장을 담당하는데, 이런 작전 참모를 담당하는 군대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막류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합니다. 작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수행 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 전략을 짜는데 그걸 작전을 짠다고 얘기하는 게야. 그 작전 자체를 여러분들 짜서 측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일단 개성과 막류를 받고, 자, 그 개성과 막류의 구분 박스 나온 거 보자. 요 개성과 막류의 이제 본질적 구분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에요, 별표. 이 업무의 성격, 고유의 업무냐, 지원 업무냐. 이것이 바로 본질적 구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개성은 조직이 작거나 크거나 개성은 다 존재하겠죠. 막류는 작은 조직에 여러분들 비서관, 비서 들 필요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직에서 등장하는 것이 막류입니다. 계층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개선이고, 막류는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평적, 부차적 조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개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민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직접적, 대면적 봉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막류는 측면에서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적인 봉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개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보석 성격 내포되어 있는 게 개선이고, 자, 막류를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까 이상적이고 개혁적이고 비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막류를 얘기합니다. 자, 날개 보자. 개성과 막류의 본질적 구분은 담당 업무의 성격 OX. 오 나왔죠? 그것도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또 하나 정리할게. 자, 옆 페이지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행정농도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행정농도의 개념만 가져가자. 거기 직접 인력에 대한 간접 인력 나왔는데, 직접 인력을 개선이라 그러는 거고, 간접 인력을 막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류를 참모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즉 개선 인력에 대한 참모 인력의 비율이란 말 나오죠. 이걸 행정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행정농도를 얘기할 때는 비관리직에 대한 관리직의 비율로 파악하는데, 비관리직을 얘기할 때는 블루 칼라 들어봤죠, 여러분들? 청바지 입은 사람들, 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담당해야 하네. 하죠. 그들이 비관리직이고, 화이트 칼라 알죠, 여러분들? 넥타이 부대. 그들이 관리직이에요. 그래서 요 관리직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또 행정농도가 높다고도 얘기해. 그럼 물어보자. 청바지 부대하고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하고 비교해 볼 때 전문적 지식은 누가 더 높아? 청바지야? 아니면 여러분들 화이트 넥타이야? 화이트 넥타이죠. 자, 개선과 막류 가운데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갖고 있는 것은 개선이야, 막류야? 막류죠. 그래서 행정농도를 얘기할 때는 지식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인력의 비중. 그걸 행정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박수 넘겨서 이제 제4절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원회 출제 빈출이 형태가 C급이에요. 그 위원회의 장단점 별표 나왔고, 그 이번에 그 위원회 유형 가운데 행정위원회, 독립기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징 묻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위원회 개념을 보겠는데, 개념은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읽고 이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제에 대응한다. 단독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독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그게 아니죠. 의사 결정 자체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것을 복수의 자연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위원들은 수평적 대등한 관계, 각자 권한 갖고 있다. 그래서 수평적, 각자 권한 갖고 있다, 분권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회의를 토대로 합의를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합의식, 회의식. 그 다음에 계속적이다, 이 말은 상설화되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그 상설 할인 매장 그러면 1년 내내 할인을 하는 매장이야? 아니야. 1년 내내 할인하는 매장 아니야. 저 인천 저쪽에 송대에 가면 현대 무슨 아울렛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1년 내내 할인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상설이란 말은 그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목표를 달성하고 해체가 되는, 우리 앞에서 에도크라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 에도크라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계속적이다 그 말을 얘기했다는 상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없겠고 이해해 두시고 쭉 내려가서 위원회의 장단점이 존재하겠지. 자, 그럼 장점부터 좀 내용을 보자. 일단은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정신의 일방적 압력을 배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한다 이렇게 나왔나. 이를 통해 행정의 중립성이나 계속성,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다. 왜 계속성이에요, 여러분들? 특정인의 정치인 압력 자체를 배제하니까 영향력에 의하여 행정 업무의 단절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계속성 유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수가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면 보다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항상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신중한에다가 밑줄. 이걸 신속한 결정 고르면 틀리겠지. 우리가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지연이 돼야 한대. 지연되겠죠. 그래서 신중한입니다. 신속한이 아니고. 자, 위원회를 토대로 사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업무 처리 혼란도 방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들. 자, 위원들이 대면적인 토의는 뭐야? 얼굴을 마주보고 토의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고, 각각 위원들이 권한 갖고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권적 의사결정이란 말을 쓰고 각자 권한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권력 배분에 유익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고,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각자 관리자 양성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방적 결정하는 것은 독선적 결정 아니야. 근데 다수가 합의를 토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보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 바로 8번에 관한 표현이고. 계층제를 얘기할 때는 꼭대기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의 지시를 내려야 안 내려? 내리죠. 근데 위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수가 합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층제의 경직성,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해! 그러면 경직할 거죠, 오잖아. 그걸 완화시켜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 말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다수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이야, 지연이야? 지연이죠. 신중한 의사결정이라 그랬지 신속한 아니라 그랬지. 오히려 의사결정은 지연됩니다. 자, 이번에 다수가 여러분들 결정에 관여하니까 책임 자체가 모호성을 띠요. 서로 책임을 진 거예요. 네가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야, 제가 얘기한 건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자, 3번의 별표,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결정. 그걸 결정에 타협하라 그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걸 결정에 타협하라고 얘기하죠. 비밀의 확보를 얘기했고, 여러분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나중에 하품 나와 안 나와? 하품 나오죠. 이걸 행정의 무력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건 보지 마세요. 그 밑에 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가 많아. 그럼 모든 세상의 조직은 다 단점이 있겠죠. 그거 보자. 소수의 유력하거나 권력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은 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단점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조직에서 이 6번은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재에 이 내용을 넣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지만 내가 철제위원이라 그러면 6번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위원회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 교재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다. 하나가 자문위원회, 두 번째 조정위원회, 세 번째 행정위원회, 네 번째 독립기재위원회, 4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죠. 자, 일단은 자문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난 거 보자. 자문만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 그러면 대통령 직속위원회거든요. 그럼 경제발전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측면에서 자문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문과 공고만 하다 보니까 법적인 구성력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은 있으나 그 다음에 법적 구성력 없다 그런 말 나오죠. 출처는 좀 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생님 그 3번에 예정 위원회가 외우지 마세요. 예정 안 나와. 우리나라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자문위원회야.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자문위원회가 280개가 있어. 이게 쓸데없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만들면 여러분들 인력들, 위원들 자체가 여러분 회의 때마다 여러분들 몸죠. 차비 주고 뭐 그런 거 주거든.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면 여러분들 뭐 위원들 뭐 1시간에 자문료 해가지고 받는 게 한 2, 30만 원씩 받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그럴 때도. 그럼 7명 자체가 뭐였다? 그럼 7명한테 여러분들 3, 40만 원, 210만 원 하냐? 그리고 밥 사 안 사? 밥도 사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280개란 말은 엄청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예산 낭비, 혈세 낭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자문위원회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내가 볼 때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현 수준에서부터 없애가지고 한 여러분들 5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천시도 자문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쌍거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할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 조정위원회예요. 출제 안 나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두세요. 자, 내려가서 그렇지만 행정위원회 별표 하나. 이건 출제에 나오죠. 이 행정위원회를 관청적 위원회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 거기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시면은 행정관청의 성격이란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행정법을 배울게요. 행정법에서 행정관청이란 말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어보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상 받을 때 교육부 상 받았어?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 교육부 장관. 그 밑에 교육부 장관을 우리는 행정관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육부 자체를 단순한 행정기구라고 얘기해. 그러면 행정관청이란 말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대내적 의사표시에 뭐가 되는 거야? 주체 역할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일명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뭘 받고 있다?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여러분들. 부령 재정권이 있어 없어? 부령 재정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입법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교육부의 명령이나 훈령 자체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성력이 있어요.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행정관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임형 행정관청이 있고 합의제 행정관청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배운 것은 독임형을 배운 거고, 자, 우리가 파악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야. 그럼 이걸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이 독임형과 비교할 때 합의제는 뭐가 더 있냐 하면은 준사법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자, 칠판에 뭘 수행한다고 적어놨어요? 준사법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여러분들이 뭐 현지 공무원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이야. 근데 노동부에 있는 여러분들 뭐 장관이 여러분들 자체를 뭡니까? 정직 처분을 해서, 정직은 보직을 빼앗고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가 일을 못 받아. 그 완전히 난 정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얘기한 정직을 받을 만한 어떤 사유도 없어. 너무 억울해.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합니다. 소를 제기해. 그럼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소청을 심의 의결 재결해.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 장관이 내린 정직 처분이 잘못됐다 할 때는 노동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려. 당신 그 정직 처분 취소해.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럼 법적인 구성력이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얘기한 지금 뭐라 했어요? 소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재결한다 그랬죠? 의결 재결. 이게 뭐야? 이게 재판이야. 재판. 법의 근거에 판단하고 법의 근거에 결정하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이란 말은 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다, 판단사자야. 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뭐 의결, 재결한다 할 때는 재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준 사법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소송심사위원회를 얘기하다는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이야. 근데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소송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은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난 것 좀 보자, 여러분들. 한 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일단은 그 특징에 일단은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관청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합의제 기관. 그 결정의 법적 구성력이 이따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출근체 한국의 소송심사위원회 요도시고 선생님 미국의 갈베스턴시 위원회 외웁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내려가서 특징 준사법권, 준입법권 얘기했죠? 자,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부처 편제에 있어서 부서 이상으로 독립. 아까 인사혁신처 산하기구이지만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고 이 계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소송심사위원회 지금 얘기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일본에 좀 오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줄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하지만 인사혁신처 장관이 아니라 처장입니다. 처장. 미안합니다.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그 장관 아닙니다. 처장은 차관 부시야. 그게 오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자, 이제 네 번째 정리할 게 바로 뭐가 있다? 독립기재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독립기재위원회는 자, 독립되어 있다. 뭐로부터?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3부는 뭐 여러분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독립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냐? 제4부라 그래. 근데 위원회는 합의제 아니야. 그 합의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뭐라냐? 머리 없는 제4부라 그래.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리 없는 제4부란 말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옆 사람 머리 없다고 생각해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 부정이야. 비판받은 말이야. 브라운로 위원회에서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준입법권이나 준사법권을 가져 안 가져? 갖겠죠. 독립되어 있으니까. 자,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행정수반 대통령도 독립기재위원회 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독립기재위원회 여러분들. 자, 제가 기본적인 틀은 얘기했어요. 자, 나온 거 보자. 기업본의 19세기 말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제의 극복, 재산권에 대한 상호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 자, 특히 여러분들 이 경제, 사회 문제의 극복, 재산권을 얘기할 때는 특히 시장 경제가 그냥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 경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되는 바로 뭐죠? 독점이야, 독점. 정부의 기업을 극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강력한 자본 갖고 있는 대기업, 대자본 자체가 독점을 한다고. 그러니까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발생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를 규제를 해야 돼. 자, 근데 잘 들어보자.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건 규제권 자체를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요 3부 가운데 특정 부수에 줄 경우에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견제 균형 논리가 깨져 안 깨져? 깨져버려. 한쪽이 너무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계속 유지하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야. 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그들한테 경제, 사회 문제 규제권을 주자 해서 탄생한 게 독립기재위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일본의 자본주의 문제점의 극복은 독과점의 문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부처 편제로부터 독립. 거기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부처 편제. 이게 바로 뭐야? 행정부를 얘기하는 게야.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이나 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옆에 재정상의 독립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 행정부로부터 돈을 타서 써야 돼. 행정부한테 가서 나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해서 허락받고 써야 돼. 재정상의 독립은 없다. 자, 디귿번에 주로 경제사회분야위원회라는 점에서 논점 없고 그 밑에 브라운로 위원회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을 머리 없는 죄 사업을 하고 비판했다 안 했다? 비판했다 그 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이제 독립기재위원회가 나왔는데 최초의 미국의 독립기재위원회는 거기 주간통상위원회 밑줄. 주 정부 간의 통상 문제를 규제하는 게 이게 최초의 독립기재위원회야. 1887년도에 탄생합니다. 그건 좀 하나 좀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되겠지. 배꼽 보지 마시고, 자, 발달 배경. 자, 기억번에. 아까 제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규제권을 요 3부 가운데 특정 부서에 줄 경우에는 한쪽 부서가 힘이 세지 안 세죠? 세지죠. 그걸 방지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 독립기재위원회는 잘 들어보자.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럼 O가 될까? X가 될까?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럼 O가 돼? X가 돼? X야, X.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뺏은 건 아니잖아.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출제해 나왔었는데, 자, 날개 보세요. 날개 보시면은, 날개고 하단에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이것을 뭐로 바꿔준다? 행정권이 더 이상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목 등장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위에 지문 나온 거 봐봐. 지금 얘기한 거. 독립기재위원회 경제사회 문제 정권에 대한 규제권을 행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을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한 게 아니죠. 권한의 증대 방지죠. 여러분들 출제 나왔을 때 10명 가운데 9명이 틀렸어요. 문제도 더럽게 낸 거죠, 여러분들, 더럽게. 그러니까 뭐, 출제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맞기를 원해, 틀리기를 원해.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또 문제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 평가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함정이 빠지는지 그 형태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독립성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B번 나온 거 보자. 자, 위원회 장기적 임기 및 시차적 교차란 말 나왔죠. 자, 독립기재위원회 임기는 5년에서부터 15년이거든요. 자, 물어보자. 미국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4년이야, 4년. 그럼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겠죠. 근데 이들의 임기는 5년에서 10년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들은 물갈이가 돼, 안 돼? 안 돼.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위원들의 초당성이에요. 이게 초당성 자체, 양당의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일방적 압력을 차단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초당성 확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디귿번에 최종적 결정권, 독립기재위원회 결정은 아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독립기재위원회 합의제 회의식 분권적 의결기관이란 말 나왔는데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밑에 준입법권, 준사법권 당연히 수행합니다. 아까 저희는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문제점 나온 거 보자. 기억번에 대통령이 위원회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없다 보니까 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어렵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 기억하고 디귿은 같은 말이에요. 디귿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뭐래? 자, 뭐 합의제 기관 아니야. 이것도 신속성 없고 책임 전가 현상이 등장하겠죠. 1번에 아까 위원회 초당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초당성이다 보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강력한 뒷받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없다. 그러한 단점도 내포되어 있죠. 아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의 통일성도 없고 경제성도 약하고 책임성도 약하겠죠.
자, 한국은 여러분들 완벽한 독립기재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사한 기관 하나만 가져가. 맨 앞에 중앙선관위 나왔죠? 가장 유사한 기관 중앙선관위가 있다. 그렇게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독립기재위원회의 의의 발달 배경, 성격, 문제점까지 내용 쭉 파악해 봤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이제 넘겨서 제5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공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공기업 자체는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공기업의 유형. 그런 것들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 지금 공기업의 소단원 자체를 들으면은 공기업의 유형들을 비교했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 10문제 가운데 8문제 정도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를 정확히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최근 민영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영화 요인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먼저 이제 공기업이 무엇인가 개념을 보겠는데, 자, 공기업은 쉽게 얘기해보자. 국가가 만든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불어가 파악한 지식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실, 개념, 일반화 세 가지에 근거한 지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관찰된 사실을 뽑아서 공통된 분모를 뽑아서 만든 게 개념이에요. 그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러한 여러분들 기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된 특성이 있어. 첫 번째 뭐다? 국가가 만들었다 얘기야. 두 번째 뭐다?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우리는 국가가 만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가가 만든 기업 자체를 이제 개념에다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공기업이라고 하자. 그래서 공기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내가 이걸 왜 얘기냐면은 모든 용어의 정의는 그 의미나 개념을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용어를 토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독립기재위원회 뭐라 그랬어요? 독립기재위원회. 선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얘기했잖아. 행정위원회. 왜 행정위원회야? 행정관청의 성격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워낙 여러분 그것을 행정위원회, 관청위원회 이런 말을 써. 다 같은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관청적 위원회가 더 좋은데 학자들은 행정위원회의 말로서 통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용어는 용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의미를 토대로 개념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공부할 때의 시발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떠나보자. 여러분들 이 교육학자 가운데 지금 이건 브루노라든가 여러분들 아니면 캐롤이든가 그래서 완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학습은 완전 학습의 조건 자체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를 얘기할 때는 적절한 교수. 그러니까 선생이 일단은 적절한 교수, 강의를 좀 적절하게 잘해야 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교수와 시간이 주어지면은 어떠한 학생일지라도 완벽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지지를 해. 왜 그러냐면은 학원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올까? 학원 나오는 이유는 공무원 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공무원 되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학원에서 여러분들 지적도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 공무원 되기 한 거 아니야? 그럼 학원에서 해야 할 의미는 뭐야? 일단은 선생들 자체라든가 학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적절한 교수 능력이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줘야 돼. 내가 근데 난 특히 이제 시간을 주면은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은 언젠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는 된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선생이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학습이란 말은 선생이 적절한 교수를 토대로 시간을 주면은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이 적절한 교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빨리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빨리 되기 위해서 이게 앉아있는 거 아니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5년 있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 실패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루노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단 90%라 그랬어요. 90%. 그러니까 10%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파악해. 그 10%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구제불능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구제불능을 얘기할 때는 뭘까? 본인이 전혀 여러분들 흥미가 없어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공부에 참여를 해야 하네.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좀 열심히 좀 해줘야지 누구나 공무원 되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국가가 만든 기업 자체를 제가 공기업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럼 공기업의 2대 원칙이 나오고 있다. 뭐하고 뭐? 공공성과 기업성이에요. 공공성과 기업성. 거기 4대 원칙 그런 거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공성이 힘들면 공익성이야, 쉽게. 공익을 추구한다 그 표현이고, 기업성은 뭐다?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자, 상급 조건 보지 마시고 특성을 바라보겠는데, 자, 지금 제가 특성 두 가지형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공공성을 얘기했고, 또 하나 기업성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공공성과 기업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차적 목적은 바로 뭐다? 공공성이죠. 왜? 정부가 만든 조직이니까 어쨌든 강조가 되는 것은 공공성이에요. 그리고 2차적 목적이나 수단 자체는 기업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공공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보자.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하네. 하소에서 TV에서 뭐 여러분 적자가 많이 냈으니까 공기업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잖아. 근데 신문이라든가 방송 매체에서 여러분들 글을 쓰는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의할 게 공기업의 본질적 속성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 자체는 1차적인 목적이 바로 뭐야? 공공성이야. 공공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사업을 전개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 자체가 수익으로 전환돼가지고 거꾸로 공공성보다 기업성이 많아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만 내면,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 엄청 더웠잖아. 그럼 이런 더운 과정에서 전기 요금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팍 인하시켜주면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여러분들 에어컨 팍팍 켜고 편하게 여러분들 뭐 쉴 수도 있고 책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자로 뭐라 그래?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내린다. 나쁜 놈들이에요. 손실을 보는 게 공기업이에요. 왜? 공기업의 1차적 목적은 뭐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되기 때문에. 알았냐?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야, 그래서 공기업 자체가 손실을 보는 거는 그럴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뭐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아니, 한국전력공사에 있는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한전 자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했던 국민의 혈세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전 자체가 수익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화성 내려가서 이제 공기업의 설치 동기. 자, 요게 출제 빈출의 형태가 C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쌍가루 1번에 브리만 교수가 파악한 일반적 설치 동기를 대표하는 것들 5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는데, 5가지 형태가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들. 뭐라고 적냐? 적어놓자. 국민정경독이라고 적어놓자. 국민정경도. 자, 그건 국방상 전략성의 고려. 세 번째 나왔죠? 민간 자본의 부족. 첫 번째 나왔죠. 정치 신성. 네 번째 나왔죠. 경제 정책. 다섯 번째 나왔죠. 독점적 서비스. 2번 나왔죠. 자, 1번에 민간 자본의 부족. 자, 민간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본이 부족해. 그럼 정부하고 연대해서 공기업을 만들었다 그 표현이고, 두 번째, 독점적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도, 물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전기.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잖아. 근데 물 먹는데, 물 한 병 먹는데 10,000원 받으면 물이 맛이 간가? 맛이 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공기업이 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기해보자. 지금 우리나라가 참 문제되는 게, 여러분들 그 부동산 문제가 되잖아. 수도권 지역에 뭐 인천이나 여러분들 이 수원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에다가 수도권 지역도 요새 분양가 나온 거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0평대, 32평, 3평 나온 거 분양가 나온 거 보니까 8억 정도 나와. 8억.
살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인데 분양가를 보면 여러분들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내가 볼 때는 선지 개인적인 생각이야. 부동산 해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여러분들 뭐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하면 신도시 지역에 또 여러분들 투기 현상 발생이 안 해. 합니다. 악순환 연속이에요. 근데 그걸 악순환 연속을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여러분들 행정수도 이전 정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기득권이라든가 수도권이 갖고 있는 매력 자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제일 우선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공급 얘기로 오는데 공급만 했다면 부동산 그 지역 여러분들 선생님 그 고향 동네 근처에 여러분들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 가봤는데 땅값이 5배나 뛰었어. 5배. 그러니까 벌 5배 뛰었으니까 내일 모레 가면 여러분들 한 10배 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볼 때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항공부 토지개발공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개공 자체에서 직접 여러분들 집을 줘가지고 값싸게 분양을 해야 합니다. 값싸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 밀집된 유인책들, 대학교, 경제, 단체 이런 것들을 다 지방으로 분산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에다가 여러분들 핵 폐기물 여러분들 저장 산업 만들면은 수도권 지역은 땅값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 신도시 건설해가지고 뭐하고 한다는데 계속 신도시 지역만 계속 여러분들 뭐가 돼? 집값 상승 가지고 이것에 의하여 주변 값이 또 올라가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집값 올라간 게 엄청 올라가죠. 저는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국민의 힘 자체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 자체는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게 여러분들 전두환 때부터 존재했던 잔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한나라당부터 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국민들, 한편으로 이해를 해. 왜? 현 집권 정당이 잘해 못해. 못하니까 좀 반성을 해가지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국민의 일상생활 직결되는 분야, 물 먹는 거, 전기, 아니면 여러분들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공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행포를 방지할 수가 있어서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독점적 서비스가 된다는 거고. 그 세 번째 국방상 전략성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군수 물자 이런 것들 뭐 생산하는 것 민간 기업한테 맡기기 어려워요.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 표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정책 신조 위기성을 띈 싸움 나왔는데 정책 신조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정당의 색태는 진보 정당이 있고 여러분들 보수 정당으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진보 정당 자체의 성격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 자유주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정당이 집권했어요. 노동당이 집권했다. 그럼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국유화를 강조해, 아니면 여러분들 사유화라든가 민간화 활성화를 강조해. 국유화를 강조하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 만들었다. 그게 정책의 신조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성을 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개발,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전체적 노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기업한테 맡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공기업 만들어서 관장해 왔다 그 표현이에요. 기타 각종 경제 정책상의 이유 때문에도 공기업 등장했다 안 했다? 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5가지 형태 국민, 정경 등은 꼭 머릿속에 가져가시고 과거에 출제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최근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의 경우를 봐봐. 한국의 경우. 첫 번째 나온 게 귀속재산의 관리, 그걸 역사적 유산의 처리라고 그러죠. 자, 일제 식민 통치하에 일본인들을 운영했던 적산산업이 있어요. 거기 경성전기하고 조선전기는 일제 때 일제 식민 통치하에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해방 후에 이것을 두고 갔어 안 갔어? 두고 갔죠. 그럼 이걸 이제 이러한 여러분의 산업들을 적산산업이라 그래. 이걸 여러분 정부가 인수해서 공기업 만듭니다. 거기 한국전력공사는 그래서 탄생을 해. 자, 두 번째 재정적 수혜 충족을 얘기할 때는 국가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공기업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마약 사업 하잖아. 담배 사업. 그래서 한국담배임상공사는 재정적 수혜 충족.
국가가 돈이 부족해 돈 벌 목적으로 그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사기업의 비대 방지가 나왔는데, 자, 그기 들어보자. 5.16 군사 쿠데타의 정권을 장악한 박정권이 보니까 민간 기업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럼 기업 자체를 좀 통제를 가야 되겠죠. 그럼 기업을 통제할 때 가장 좋은 건 뭘까? 돈줄을 딱 쥐면 되겠지. 그래서 당시에 4대 시중은행을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공기업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기업의 비대 방지예요. 자, 뭐 독점적 사업이든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은 공기업의 형태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특히 이번에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얘기할 때는 한국의 특수한 동장 동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설치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324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자, 브레드만이 제시한 공기업의 설치 동기에는 재정적 수요의 충족이 해당된다. O야 X야? X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의 유형 자체를 보겠는데, 자, 일단 공기업의 유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을 먼저 보겠는데, 자, 3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그걸 먼저 보자. 맨 위에 여러분들 공공기관 유형 요약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면은, 그 옆에 여러분 커피숍 사람들 다니라 봐. 그 사람들 있어요? 옆에 커피숍? 나 이게 문 닫릴 것 같은데 계속 하네. 그 요 옆에 또 하나 있잖아. 이 옆에가 좀 싸잖아. 이 1,500원이가 커피 먹을 만하던데? 여러분들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지? 나도 걸로 가는데. 근데 여기 문을 열어놓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공공기관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공기업 나왔고, 준정부기관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를 묶고 요름하고 요름의 차이점이 있어요. 위 두 개하고 차이점, 정원이야. 그러니까 정원이 50인 이상은 위에 두 개야. 알았습니까? 아닌 건 몽땅 다 기타 공공기관이야. 자, 그리고 이쪽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 다 공기업이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자, 거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거 정원 50인, 정원 50인 이상 개나와서 나왔죠. 그럼 50인 미만은 기타 공공기관이 되는 거야. 알았냐? 자, 그 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의 차이점은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얼마 이상? 50% 이상, 50% 이상이 공기업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준정부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두 가지 형태. 시장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준시장형. 그럼 시장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2조 이상이고, 그리고 AND야. AND. OR이 아니야. 동시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체 수입이, 거기 여러분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현재 85%예요. 몇 프로? 85% 이상이다. 그 시장형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준시장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그 공기업 나온 거 보자. 공기업. 자체 수입이 총 수입액의 얼마 이상? 50% 이상인 기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시장형, 준시장형. 시장형은 자산 규모 2조 이상,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85% 이상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준정부기관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기금관리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위탁집행형 두 가지 형으로 나눠집니다. 내용은 보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있다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유형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그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면은 쉬는 시간 때 요 그림을 스스로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기금 관리하고 위탁 집행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적어보면은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될 거예요.
알았냐? 그냥 여러분들 인간의 기억세포는 여러분들 장기 기억 장치가 있고 단기 기억 장치가 있어. 근데 이제 장기 기억 장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지식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었어. 오래 가는 지식이 있는데 그 오래 간 지식은 막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해가 전제가 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행성학은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 안 외워진다. 외워도 그만 잊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할 것은 일단은 스킵할 자꾸만 이유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고 문제 풀 때 논리적 사고가 만들어져. 문제 풀 때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공부할 때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서 6개월 공부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지금 선생님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실력이 훨씬 올라가 있어요. 차이점이 확 난다고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건 좀 쉬었다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